네, 이번에는 그래서 팬덤의 활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마디로 얘기하면 방탄소년단 팬덤의 역사는 그런 편견과 어떻게 보면 기존의 권력과의 투쟁의 어떤 역사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구체적인 사례 하나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제가 책에도 소개했었던 사례였는데, 미국 팬들이 방탄소년단을 이제 미국에 진출시키기 위해서 했었던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 이제 그때 했었던 일인데요. 미국 굉장히 땅이 크잖아요. 미국 전역을 크게 웨스트, 센트럴, 이스트 세 개로 나누고 각각을 또 이제 하위 조직으로 나누어서요. 팬들이 각자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조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전역을 아마 한 50개 정도로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0개 조직으로 만들고 그 조직에는 이제 책임지는 류터넌트가 한 명씩 있었다라고 그래요. 류터넌트가 뭐냐면 번역하면 중위, 소령, 그러니까 군대에서 그 계급 중에 하나죠. 류터넌트가 아미가 이제 군대라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약간 군대 용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름이 정말 기가 막혔던 것 같아요. 정말 군대 뺨치게 어떤 추진력을 가지고 정말 그 벽들을 뚫고 나아가는 힘을 보여주고 있어서 장면이 정말 기가 막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인 팬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미국의 전 지역에 이제 펼쳐져 있잖아요. 알래스카와 하와이까지 다 합쳐서 전 지역에 펼쳐져 있는 팬들이 이제 방탄소년단의 앨범이 이제 순위에 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제 그 운동을 시작을 한 건데 아무 데서나 앨범을 산다고 그게 다 순위에 반영되지가 않아요. 미국에는 워낙 리셀러들이, 그러니까 2차 판매자라고 해야 될까요? 어디서 떼어다가 다시 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리셀러한테 앨범을 사면 그거는 그 빌보드에 집계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계가 되는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팬들이 그걸 다 조사를 한 거예요. 어디서 사면 집계가 되고 어디서 사면 집계가 안 되는지. 그래서 이제 그 리스트들을 공유를 하면서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곳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이마트 같은 월마트, 그러니까 마트에 음반 매대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주로 서점에서 음반을 많이 팔잖아요. 근데 미국은 주로 마트에서 많이 판대요. 그래서 마트 매대에 방탄소년단 앨범을 갖다 놓기 위해서. 왜냐면 이게 정식으로 수입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뭐 케이팝 물건들 파는,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팬들을 위한 그런 상점들에서만 파는데 그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되니까 이제 팬들이 그럼 우리가 이 판로를 뚫자 해서 모든 팬들이 전 지역에 펼쳐서 매일 퇴근길에, 매일 하굣길에 월마트에 들러서 방탄소년단 앨범 있나요? 라고 매대 담당자한테 계속 물은 거죠. 전국에서 그렇게 물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얘기가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건을 파는 게 이득인 사업가로서는 당연히 그럼 갖다 놔라 라고 했겠죠. 근데 놓으려고 알아보니까 정식으로 수입된 음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음반산업협회에서 한국의 음반산업협회로 연락을 해서 방탄소년단 앨범을 수출을 하시오 라고 해서 정식 계약을 맺고 수출을 하게 돼요. 그 전까지 그 미국에 들어가서 팔렸던 한국 음반들은 그냥 회사가 이렇게 갖다 놓거나 이제 아름아름 팔렸던 거지 정식 수입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자기가 수출을 한 거고. 그래서 이런 사례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정식으로 이제 수출되게 되는, 요청을 받고 수출하게 되는. 그래서 매대를 이제 차지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본격화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건데, 그래서 2017년 9월에 그 앨범 차트에서 아마 7위인가까지 올라갔었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앨범들을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앨범들이 매대에서 쫙 진열되어 있는 게 많을수록 시각적으로 와, 저 되게 많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으면 저 그룹이 인기 있나 보다라고 우리가 느끼게 될 거 아니에요. 많이 파니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가서 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시간과 돈을 정말 많이 쓴 거죠. 왜?
왜 그랬을까? 미쳐서 그 한국 남자 아이돌한테 미친 빠순이라서?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신들의 삶의 이유를, 자신들이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다시 준 이 시대를 같이 호흡하는 어떤 아티스트의 훌륭한 음악을 지지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남의 지갑 여는 것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까? 어른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남의 돈 1,000원 한 장 공으로 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지갑을 열게 하는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거지. 그거를 그 가수한테 미친 뭐 이런 식으로 폄훼하는 방식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건 현실을 이제 제대로 파악하기 귀찮아하는 게으른 방식인 거고요. 자, 그래서 미국 시장을 이제 점점 뚫고 나가기 시작해서요. 지금은 K-팝 앨범 부스와 따로 BTS 부스는 따로 있는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합쳐도 방탄소년단 인기에 이제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부스가 따로 방탄소년단만 있을 정도로 엄청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팬들이 했었던 많은 것들이 여기에 지금 보시면요. 7자 모양으로 해서 이게 2017년 말, 2018년 초에 이제 이 아미들 계정에서 미국 아미들이 이런 목표를 세운 거예요. 7개의 목표를. 이 목표를 이제 공개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니네 미쳤냐? 소리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그래요. 왜냐? 도저히 성취할 수 없는 뭔가 불가능한 꿈을 꾸는 것 같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첫 번째는 그러니까 빌보드 핫백에서 탑 10에 든다. 그 다음에 앨범 차트에서 1위 한다. 그리고 RIAA라고 음반, 음원, 스트리밍 합쳐서 굉장히 높은 성적을 낸 그 곡이나 앨범에게 주는 인증이 있어요, 미국. 우리나라에는 이 인증이 없어서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일본에도 있고 뭐 유럽 여러 나라에도 이 인증이 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은 곡들 중에 1년에 이 인증을 받는 곡은 몇십 곡이 안 돼요. 근데 그 인증을 받겠다라는 거였고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이제 상도 받고 뭔가를 해보겠다. 빌보드, 그래미, 그 다음에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여기에서 뭔가를 해보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는데 다들 허무맹랑하다고 했었던 이 목표를 초과 달성을 하게 되죠. 2018년을 지나면서. 그래서 빌보드에서 상도 타고 무대도 하고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도 당연히 상도 타고 그다음에 빌보드 200에서 1위를 2018년에만 아마 2번 했을 거예요. 그리고 비틀즈 이래로 앨범 차트에서 4곡이 1위를 4번에 1위를 하게 되는데요. 1년 안 된 기간 그게 비틀즈 이후 최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혹시 의심하셨던 분이 계시면 지금부터 업데이트를 하시기 바래요. 미국에서 사실 미국의 어느 가수보다도 음반을 많이 파는 그다음에 지금은 코로나라서 공연을 못하지만 2018년, 19년에 이제 공연을 이제 딱 예매 티켓팅을 시작을 하게 되면 스타디움이라고 하는 게 최소 몇만 명 이상이 들어가는 곳이 스타디움이죠. 그 웸블리 스타디움을 뭐 90분 걸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90분 아니에요,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 너무 폭주를 해가지고 사이트가 멈춰져 있던 시간을 포함해서 90분입니다. 만약에 사이트가 원활했다면 5분 컷이었을 거예요, 매진이. 근데 그렇게 팔 수 있는 아티스트가 전 세계에 없어요. 예. 드문 게 아니라 거의 없어요. 그거를 이 팬들이 만들어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주목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게끔 그 파워를 끊임없이 증명을 해서 방탄소년단 한 단계 한 단계 깜짝 스타가 된 게 아니라 2017년부터 정말 요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도. 아직도 가야 할 곳이 조금 더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뭐 더 이상 증명할 필요 없는 수준의 이제 그 그룹이 되었는데요. 근데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이 아티스트들의 존재를 사실은 더 의미 있게 만들었던 사건이 사실 블랙 라이브즈 매터 때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올해 3월 방탄소년단이 스탑 아시안 헤이트, 그러니까 아시아인 혐오를 그만둬라 라고 하는 성명을 발표했었던 순간이고요. 블랙 라이브즈 매터 때도 방탄소년단이 이 이제 성명을 발표했었죠. 그래서 성명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그 기관으로부터 후원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알려진 게 방탄소년단과 소속사가 100만 달러를 그 인권운동에, 흑인 인권운동에 기부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팬덤이 바로 하루 동안 우리도 거기에 맞추자라고 하는 매치 어 밀리언, 우리도 그만큼 기부하자라고 하는 운동을 펼쳐가지고 하루 사이에 100만 달러를 팬들 역시 기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 워낙에 미국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라디오 DJ들한테 사실은 지금도 다른 유명 가수들에 비해서 라디오에서 많이 안 틀어주고 있어요. 라디오에서 굉장히 적게 틀어줘요. 이해가 안 갈 정도로. 핫백에서 1위를 몇 주를 하는데도 라디오에서는 잘 안 틀어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그 한국 가수에 대한, 미국 가수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그 차별과 이 뭔가 배제가 여전히 아주 강력하게 작동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탄소년단이 그 올해 초에 미국 어느 무대에서 콜드플레이의 그 Fix You라는 노래를 커버를 했습니다. 커버를 했는데 그걸 본 어떤 독일의 라디오 DJ가 상당히 이제 독일에서 비교적 유명한 라디오 프로그램의 DJ였다고 해요. 이 라디오 DJ가 자신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콜드플레이의 Fix You를 BTS가 그 커버한 것은 신성모독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이상한 단어죠.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단어인데 신성모독이고 이들을 북한으로 휴가를 보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들을 막을 백신이 필요하다라는 식의 표현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건 뭐 두 번 생각할 것도 없는 인종차별이고 그다음에 이게 아시아 아티스트를 코로나에 비유를 하고 이제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그 어디로 휴가를 보내야 된다라는 표현이요. 우리는 잘 모르는 표현이었는데 이 어떤 때 어떤 맥락에서 쓰였던 표현이냐면 독일인들이 나치가 유태인을 캠프로 보내서 그 강제 수용소에 보내는 걸 휴가 보낸다라고 표현을 했었다라고 해요. 근데 바로 그런 표현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된 거죠. 자, 정말 난리가 났었어요. 엄청난 이제 전 세계 팬들이 이 사람을 비난하고 이 라디오 이제 방송국, 국영방송국이었는데 독일에 거기를 비난하고 사과를 요구하고 결국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 이런 식의 사과였어요. 네가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내가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네가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이거는 여러분들이 혹시 들으시는 분 중에 사과문을 혹시 누구에게 사과를 하실 때 이건 진짜 사과가 아닙니다. 뭐냐면 네가 기분 나빴으면 미안해는 나는 그럴 의도가, 나는 나쁜 짓을 안 했는데 네가 예민해서 기분 나빠졌으니까 내가 사과할게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은 예민한 너에게 있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미들한테 이제 이렇게 사과를 해가지고 통할 리가 없죠. 그래서 결국 이제 잠정적으로 라디오에서 다른 DJ로 교체가 되었다가 제가 몇 달 전에 들은 얘기는 이 DJ의 프로그램 자체가 아예 폐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혹독하게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식의 정말 얼토당토하지 않은 인종차별이 1년에도 수차례 방탄소년단에게 지금 현재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을 이제 이 서포트한다라고 하는 거는 아미들에게 정말 어떤 의미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어지냐면 이들이
우리가 인종차별에 맞서서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과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냐면, 저는 책에서 이 아미들의 관계를 리좀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이 리좀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탈중심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권력 구조 자체에 이제 균열을 만드는 어떤 과정을 의미하는 거고, 이 균열을 만들기 때문에 이 리좀적인 어떤 관계의 공통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무거나 다 리좀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리좀적인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소수 생성이 되어야 한다. 소수 생성이라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 그 리좀 개념을 얘기했던 철학자 들레즈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뭔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갑자기 이러니까 바꿔서 소수 생성이 뭔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미국 팬들은 방탄소년단을 서포트하면서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요. 이런 독일 DJ가 방탄소년단을 정말 듣보잡이잖아요, 우리한테는. 근데 방탄소년단을 막 비난하고 아주 말도 안 되는 공격들을 해대는 거를 끝도 없이 겪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방탄을 지지한다는 건 자기들은 백인이고 영어 사용하는 미국인이라 할지라도 마치 방탄소년단을 지지하는 건 자기가 한국말을 사용하는 아시아인이 되는 경험과 굉장히 유사한 경험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경험을 이제 함께 겪으면서 그들이 소수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이 아미들의 정체성 같은 것들이 이렇게 이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씩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누군가의 정체성을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특히 제가 뭐 대표도 아니고 모든 아미를 아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설사 제가 저의 정체성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제가 선생입니다라고 정체성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집에 가는 순간 엄마가 되고 아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한 가지의 얼굴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아미들의 그 복잡한 정체성 속에서 제가 봤을 때 한 가지, 최소한 공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건 뭘까라고 한다면 인종차별에 대한 반대, 그런 어떤 편견에 의한 폭력에 대한 어떤 저항, 이런 것들은 아미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미국에서는 어떤 인종적인 권력, 언어적인 권력일 것이고, 이게 한국의 어떤 컨텍스트에서는 예전에는 자본이 없고 미디어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받았던 배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같은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즉,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집단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꾸만 자신들이 평화롭게 누리고 있었던 이 권력 관계에 균열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저항과 억압이 들어오고 그에 대해서 맞서 싸우고 하는 어떤 투쟁들이 아미들의 어떤 아이덴티티의 일부분을 형성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미들 하면 이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기부 문화입니다. 사실 많은 팬덤들에서 기부를 해요. 우리나라 케이팝 팬덤이든 아니면 배우들 팬덤이든 많은 기부들을 하는데, 아미들은 숫자가 워낙에 압도적으로 많아요. 제가 그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생일 브이라이브에 2천만 명 이상이 동접하는 경우, 그건 정말 엄청난 숫자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 게 굉장히 무시무시해지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끔 방탄소년단 팬덤에 대해서, 아니 니네 기부하는 거 아는데 니네만 하냐? 우리도 해. 다 나머지도 다 해. 니네만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좀 부당하지 않겠나? 라고 지적을 해요. 네,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팬덤들도 다 좋은 일들 참 많이 하는데, 특히 한국 팬덤 문화가 그렇습니다. 미국 팬덤 문화는 좀 그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고요. 그런데 워낙에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동시에 기부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거의 기부만을 전담해서 일을 하는
그 계정이 있어요. One in an Army라고 하는 트위터의 계정이 있고 이제 집단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기부처를 찾아서 이 기부를 조직합니다. 매달 혹은 한 달에도 몇 번씩. 이들의 모토가 딱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과 이제 딱 그 맞아 떨어지는데요. Big fandom, big difference. 팬덤이 크면 그들이 만들어내는 이 세상에 만들어내는 차이도 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발을 함께 내딛게 되면 몇 천만 명이 같은 걸음을 내딛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철학에서는 철학 변증법에서 양질 전화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양질 전화라고 하는 거는 양적인 축척은 일정 단계에 이르르면 질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물을 끓이면 99도까지는 액체 상태로 있지만 100도 양적인 축척이에요. 근데 액체였던 것이 딱 1도 차이가 나는데도 기화되어 버리게 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어떤 크리티컬 포인트, 양질 전화에서 이 크리티컬 포인트가 중요한데 방탄소년단 팬덤 같은 경우 워낙에 팬덤이 크고 그다음에 그 팬덤을 이렇게 아우르는 어떤 아이덴티티의 한 부분이 인종차별에 대한 반대 그런 것들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좋은 일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아픈 사람들,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 그다음에 내전 지역 이런 곳들에 이제 기부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건 약간 재밌었던 사례가 바로 이 사진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정치의 영역에 어떤 영향력을 끼쳤나. 이 지금 보시는 파란데 딱 한 명 있는 사진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그 털사 지역에서 이제 유세를 하려고 했는데 그 표가 여기 한 뭐 만 몇천 명 들어가는 이 홀이었 이렇게 공연장 같은 데였는데 여기에서 표가 순식간에 다 나간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막 자랑을 했었어요, 그때. 나를 보려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매진을 시켰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노쇼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딱 한 명이 지금 앉아있는 사람이 트럼프 지지자인 거예요. 나머지가 다 노쇼한 자리고. 근데 이거를 이제 주도했던 게 K-pop 팬덤. 그 중에서도 아미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저도 확인된 바는 아닌데. 그러니까 아미들은 워낙 잘하는 게 뭐냐면 티켓팅입니다. 방탄소년단 티켓을 사는 게 워낙 힘들어가지고 사실 저희 아들내미가 제 거를 몇 번 티켓팅을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나중에 이력서에 쓸 거라고 방탄 티켓팅 뚫은 걸로 이력서에 쓰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게 좀 이제 굉장히 힘들어요. 그걸로 단련되어 있다 보니까 트럼프 유세장 티켓팅 정도는 일도 아니었던 거죠. 우리에게 무기와 이 그 모든 이 기술이 다 갖춰져 있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왜 트럼프는 인종주의자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 이제 했었던 정책은 끊임없이 인종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정책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사실 아미들 중에 뭐 100% 이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미국 아미들은 트럼프에 대해서 거의 치를 떠는 거를 참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K-pop 팬덤은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란 이유만으로 미국에서 엄청 무시를 많이 당하고 이 배제를 당하기 때문에 늘 그에 대한 이제 분노가 어느 정도 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트럼프가 이제 불을 싸지른 거죠. 그래서 트럼프 유세장을 이렇게 텅 비어버리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혹시 그 QAnon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미국의 음모론자, 극우 음모론자 집단 QAnon이라고 하는데 그 집단이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집단이었고 지금도 QAnon 같은 데서 백신 맞으면 마이크로칩이 들어있어서 뭐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 뭐 이제 그런 헛소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게 너무 강해가지고 사실 대적할 만한 어떤 그 집단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미국에서 많이 할 만큼 좀 굉장히 문제적인 집단입니다. 근데 이쪽에서 그 블랙 라이브즈 매터 때 이 온라인상에서 해시태그 운동을 했는데요. 이런 식이에요. White Lives Matters.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흑인의 목숨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백인의 목숨도 중요해
이러고 나오는 해시태그 운동들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해시태그를 클릭하면 그 QAnon의 그다음에 인종주의자들의 주장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방탄소년단의 춤 영상 짤을 볼 수 있게끔 팬들이 그걸 도배를 해버린 거예요. 해시태그를. 그러니까 그 해시태그를 무력화시켜버린 경우, 그다음에 뭐 달라스 경찰에서 시위자들, 흑인 인권운동 시위자들의 그 신상을 찍은 게 있으면 카메라를 올려라 라고 했을 때 그 앱을 다운시켜버린 것도 바로 팬덤이었습니다. 굉장히 재밌죠. 이런 식으로 사실 우리가 전혀 짐작할 수 없는 쪽으로 이런 영향력이 연결되고 확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기부도 뭐 팬덤이라면 누구나 다 기부를 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근데 이들은 이제 기부를 굉장히 일상화하고 체계화시키면서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이 팬덤이 가진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과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스스로도 반성적으로 사유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힘이 어떤지를 사실은 자각하게 되어가는 과정.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의견을 가지고 같은 것을 위해 싸운다라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엄청난 어떤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그 집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집단이 그렇게 가능해지게 됐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동기는 방탄소년단 때문이었는데, 그런데 이들이 어떤 식으로 조직화하는가라고 하는 걸 본다면은요, 이들이 조직되는 방식을 사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들은 그러니까 위계화되지 않은 어떤 이 관계들을 맺고 있다라고 특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철학자 질 들레즈라는 현대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천개의 고원이라는 책에서 제시했던 개념이 바로 리좀이라는 개념입니다. 그 리좀이라는 개념은 사실 어떤 상황을 정태적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동태적인, 즉 과정, 어떤 운동하고 있는 어떤 과정을 분석하는 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리좀의 특징은 뭐냐면은요, 뭐하고 대비해서 특징을 이해하시면 되냐면 수목 구조와 대립되는 것으로서 이제 리좀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수목은 말 그대로 나무예요. 나무는 굉장히 다양한 나무들이 있지만 이것의 기본 원리는 동일합니다. 뿌리가 흙 속에서 물과 양분을 쫙 빨아들이면 그 빨아들인 양분이 중간에 줄기로 가게 되고요. 이 줄기에서 가지로, 가지에서 이파리로, 열매로, 꽃으로 전달을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중심은 줄기예요. 그리고 이게 중심이고요. 아무리 뿌리가 복잡해도 이거는 그냥 주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가지고 오는 역할을 하는 거고, 늘상 이 중심으로 보내면 그 중심이 영양분을 이제 나눠주는 어떤 딱 구조가 정해져 있는 방식이 수목적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리좀은 뿌리 줄기 식물이라는 이제 식물학 용어에서 온 개념인데요. 리좀의 대표적인 이제 그 사례 식물로 본다면 생강이 있습니다. 생강 뭔지 다 아시죠? 근데 여쭤볼게요. 똑같은 모양의 생강 보신 분 계신가요? 그때그때 생강 모양을 보면 다 달라요. 미리 정해져 있는 형태나 구조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 속에서 자라나는데 이게 무엇과 만나고 주변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계속 변형되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리좀도 이제 미리 정해져 있는 어떤 규칙이나 룰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실 주변에 무엇과 만나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하는 어떤 관계, 변화하는 어떤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념을 이야기한 이제 들레즈와 가타리라고 하는 철학자는 현대 철학자 중에 아마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리좀에 대해서 몇 가지의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연결 접속의 원리, 이질성 및 다양체의 원리, 탈기표 작용적 단절의 원리. 말만 들어도 어려우시죠? 근데 사실 어렵지 않게 제가 책에는 잘 설명을 해놨는데 이 모든 거를 지금 다 소개를 드리기는 힘들고요. 이 중에서 연결 접속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리좀이라고 하는 거는 탈중심적인 어떤 구조예요. 하나의 딱 단일한 중심이 있어서 그 중심이 주변들을 지배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이를테면 분명히 아카데미상은 미국의 로컬 시상식인데 그것의 영향력은 로컬하지가 않죠. 근데 봉준호 감독이 그거 로컬이잖아요 라고 얘기한 것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환상적이었습니다. 그때 그 한 방 매기는 봉준호 감독의 이야기는. 근데 그 현상을 생각을 해보면 이 수목적 구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계를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미국 땅 내에서 상영된 영화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로컬 시상식입니다. 아카데미는. 그런데 그 누구도 그 상을 로컬 시상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우리 그 무슨 올레 TV 같은 것만 봐도 아카데미 수상작 모금 이런 것들 막 있거든요. IPTV에 보면. 그리고선 아카데미에서 상 받았다. 그러면 전 세계 극장에 막 그걸로 홍보를 하면서 막 흥행을 해요. 즉 분명히 기준은 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건데 그것의 영향력은 글로벌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무언가가 유행을 한다? 서울에서 유행을 하면 전국에 유행을 하고 서울 중에서도 강남에서 유행을 하면 전국에 유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심과 주변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례죠. 그런데 이 아미 팬덤 사이에는 그런 중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전 응답하라 1997에 나오는 H.O.T. 잭스키스 팬클럽처럼 팬클럽 짱이 있고 그런 구조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자발적으로 모여서 만나는 개인들이 이제 이루고 있는 관계가 이제 팬덤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팬덤에는 하나의 단일한 중심이 존재하지 않게 돼요. 예를 들면 막 투표 기간에는 투표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는 어떤 계정이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또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기부를 많이 하는 어떤 시기가 되면 기부 계정이 또 중심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때 말하자면 중심이 바뀐다라는 건데 그 얘기는 중심이 없다라는 얘기하고 또 같은 거죠. 이를테면 이거예요. 1년 동안 한 명의 반장이 어떤 반을 다스리는 것과 매 시간 반장이 바뀐다라는 거는 그 반장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느끼실 거예요. 한 명의 반장이 계속 이렇게 그 반을 장악을 하고 있게 되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나오는 엄석대가 출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권력, 그런 어떤 고인 어떤 권력을 만들어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매 시간 혹은 매일 반장을 바꾸는 거죠. 그럼 그 누구도 하나의 어떤 단일한 권력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미들의 이 집단 속에 물론 팔로워가 굉장히 많은 큰 계정도 있고 그들의 한마디는 일반인들의 한마디보다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전파가 되고 힘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언제나 그 사람들이 중심을 형성하고 있는 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평범한 개인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관계가 바로 이 리좀적 관계이고 그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결 접속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좀의 이 어떤 지점이건 간에 이 어떤 지점은 다른 어떤 지점과 연결 접속될 수 있고 또 연결 접속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점이나 하나의 질서를 고정시키는 나무나 뿌리와는 전혀 다른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 연결 접속의 원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쉽게 예를 들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들레즈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어떤 지점과도 연결 접속되어야만 한다라고 했을 때 비슷비슷한 것들이 연결 접속되는 게 아니라 이질적인 것, 서로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들이 연결될 수 있어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방탄소년단 그러면 뭐가 가장 가깝게 떠오르나요? 동양인 소녀 팬들 그럼 굉장히 뭔가 잘 어울려 보이시죠? 그런데 50대 철학 교수 그러면 어울리나요? 안 어울려요. 뭐야? 저 아줌마 뭐야? 이런 생각이 아마 먼저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하고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어떤 아티스트가 실제로 만난 적은 없지만 연결 접속이 되면서 여기에선 새로운 효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학문적으로 바라보고 분석할 수 있는 걸 이제 제가 제공을 했다면 그런 분석을 바탕으로 거기서 더 나아가는 다른 분석들이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상상하기 힘드시겠지만 2020년부터 매해 한 번씩 전 세계의 아미 학자들이 모여서 BTS 인터내셔널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회가 개최가 되었고요. 1회가 영국에서, 2회가 미국에서, 3회는 서울에서 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자, 여기에는 학자들이 대부분이 이제 대학 교수나 연구자들이 모여요. 그래서 방탄과 아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화사적인, 정치적인, 철학적인, 경영학적인 온갖 분야의 학자들이 모여서 방탄소년단이라는 대상을 놓고 인터디스플리너리한 학제 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상상하기는 쉽지 않으셨죠. 거기에는 어리고 젊은 여성학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은 남성학자분들도 있습니다. 나이나 젠더, 그다음에 지역 아무 상관없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유엔 연설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당신이 어디에서 왔던, 당신이 누구건, 당신의 성 정체성이 무엇이건, 피부색이 무엇이건 당신 자신에 대해서 말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런 구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방탄에 대한 학문을 지금 수행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가수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일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방탄이 굉장히 독특하고 굉장히 의미심장한 존재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탄에 대한 학술 저널, 정식 ISSN 넘버를 부여받은 저널이 이미 발간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제목이 바로 Rhizomatic Revolution Review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바로 그 리좀에서 사실 좀 이렇게 영감을 받아서 이제 잡지도 만들게 됐고요. 너무나 이질적인 존재들이죠. 예를 들면 저처럼 50대 갓 들어선 철학 교수와 방탄 안 어울리죠. 근데 여기에서 만나서 이어졌더니 연결이 되었더니 거기서 굉장히 새로운 어떤 의미와 관계들이 형성이 되었고 그게 또 다른 관계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뭐가 어디로 어떻게 퍼져나갈지 모르는 그런 관계들을 지금 계속 형성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출발은 팬덤, 그냥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응원하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었는데 그걸 응원하다 보니까 인종주의자들하고 싸우고, 사실 저도 이렇게 책 쓰고 나서 팬덤에 들어가서 활동을 같이 하면서 싸운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저 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싸운 사람이 되게 많은데 누구하고 싸웠냐면요, 오로지 방탄소년단을 응원하면서 제가 싸우게 된 사람이 일본 극우 세력, 유대인 근본주의자. 이해가 잘 안 가시죠? 그러니까 그리고 백인 우월주의자 참 많이 싸웠어요. 호주 애들, 독일 애들, 독일 백인 우월주의자들, 그런 사람들하고 싸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하고 맨날 싸우고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리조마틱 커넥션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누가 한국의 아이돌 그룹이라 그런 존재들하고 연결될 거라고 생각도 꿈에도 아마 꾸지 않았을 텐데, 방탄이라는 존재가 점점 커지고 국제적인 어떤 존재가 되면서 이들을 두고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전혀 누구의 의도와도 상관없이 자꾸만 정치적인 어떤 문제들하고 결부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종 문제,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튼 원치 않든 그 사이에서 싸우면서 이제 뭔가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점차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흥미롭기도 하지만 참 이 가수들이 힘들기도 하겠다라는 생각도 아마 많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요, 이 방탄현상이라고 하는 건 비중심화되어 있는 어떤 이 리좀적 체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체계에는 거대 자본이나 아니면 이와 연계되어 있는 미디어 권력 같은 단일한 권력적 중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아주 파급력이 큰 힘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아미와 이 방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어느 하나가 중심이 아니라, 그죠? 물론 방탄 팬덤이니까 방탄을 중심에 놓고 있는 건 맞는데, 그게 이전처럼 저 멀리 막 엄청난 스타, 이런 식의 동떨어져 있는 상하 관계처럼 명령을 하달받는 이런 팬덤의 관계가 아니라 거의 친구처럼, 조력자처럼,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관계처럼 이렇게 이제 관계를 맺어가고 있고, 그런 수평적인 관계를 맺어가고 있고, 아미 역시 사실 수많은 아미들을 보면 방탄팬이라는 공통점 이외에는 아무 관련도 없는, 유사성도 없는 무수히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죠.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제가 이제 사실 책을 쓰게 됐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실 많은 철학자들이 그 나이가 들면 죽기 전에 꼭 사랑에 대한 책을 쓰곤 해요. 사랑의 힘을. 그런데 사실 저는 뭔 그런 게 그렇게 힘이 세다고, 늙으면 왜 저런 걸 꼭 좋아할까? 이렇게 좀 부정적인 편이었는데, 정말 사랑이 세상을 바꾸는 모습을 본 거죠. 영어만이, 백인만이 정말 중심이었던 이 세계의 어떤 하이어라키를, 위계 구조들을 방탄과 아미가 사실 그걸 깨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이 방탄현상에서 보면 그런 위계 질서들이 하나씩 균열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방탄이 등장해서 이 세계의 모든 억압적 위계 구조가 깨졌다라는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그런 것들이 다른 방식으로 바뀔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을, 그다음에 조금의 균열들을, 그 균열을 우리가 결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결코 한 방에 바뀌는 경우는 없어요. 금이 가고 거기에 손가락이 들어갈 만한 틈이 생기고, 그다음 주먹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뚝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동양인들에 대한 편견, 그다음에 영어가 아닌 언어에 대한 무시, 그리고 백인만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득권들,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었던 이 위계 구조, 그리고 팬덤이 무시를 당하는 데에는 또 다른 중요한 하나가 있어요. K-pop 팬덤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팬덤을 이루는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점 때문에도 무시를 당합니다. 저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 의미 있는 거 아니야. 쟤네들이 좋아하는 거 쓸데없는 짓이야. 라고 알아보기도 전에 무시하고 싶어하는 그런 시선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인종차별에 대한 싸움뿐만 아니라 사실은 미조지니, 여성 혐오에 대한 투쟁하고도 결부되어 있는 측면이 이 팬덤의 이 다이나믹스를 보다 보면 아주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게 된 게 바로 이 수많은 아무 관련 없는, 아미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아미들 사이에 떠도는 이야기인데, 아미는 어디에나 있다. 아미 is everywhere 라는 표현이 있어요. 공항에 가도 있고, 슈퍼에 가도 있고, 학교에 가도 있고, 병원에 가도 있고, 법원에 가도 있고, 모든 곳에 아미가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부터 시작해서 대학 교수까지 없는 직종이 없을 정도예요. 제가 실제로 목격한 경우들만 해도. 이런 수많은 이해관계도 유사성도 없는 이 무수히 다른 이 리좀들의 연결 접속이 바로 이 팬덤이고, 그러니까 이런 팬덤이 어떻게 가능했는가라는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지금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압도적인 그 대부분의 환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모바일 네트워크 시대라고 하는 거. 인터넷, 이 모바일 네트워크가 전 세계를 실시간으로 묶고 있는, 그런데 예전에 인터넷 초기만 해도 커다란 컴퓨터에, 노트북도 그때는 많이 없었고요. 컴퓨터 데스크탑에 앉아서 카페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밖에 인터넷을 못했다면, 지금은 이 조그만한 손바닥만한 핸드폰이 컴퓨터가 돼서 그 당시에 이만한 데스크탑 컴퓨터보다 훨씬 더
뛰어난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으면서 모두를 연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인간의 관계, 인간 사이의 관계도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바일 네트워크의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사례는 사실 SNS, 소셜미디어를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2018년에 방탄이 그 페이클럽으로 이제 빌보드에서 무대하고 나서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활동 기간이었는데 많은 아미들이 그 음악 방송에 이제 시청자로 간 거예요. 근데 거기 가는 게 거의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가볼 엄두를 못 내봤는데, 왜냐면 정말 0.001초 컷으로 거기에 이제 선착순에 당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팬 인증을 하기 위해서 뭘 막 갖고 가야 되고 그런 게 많대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뚫고 이제 팬덤마다 몇 명씩 딱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아미들이 갔는데 그 MBC였어요. 네, 있었던 일이니까. MBC 그 프로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거를 담당하는 경호원 같은 분이 저 위에 누군가의 힘 있는 사람의 딸을 앉히려고 아미를 밀쳐가지고 이렇게 좀 다치고 바닥에 앉아서 봐야 했었던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정당하게 간 사람을 이제 위에서 내리 꽂혀진 빽 있는 누군가 때문에 밀려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막 팔을 세게 잡히고 그래서 멍든 사람도 있고, 그게 이제 뭐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팬덤 사이에서 막 사람들이 굉장히 화가 날 만한 일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저도 되게 화가 났었어요. 이건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막 저도 트위터를 막 시작했을 때였는데, MBC 사장을 태그해서 제대로 해라, 민주화하고 싶으면, 방송 개혁하고 싶으면 아래에서부터 제대로 해라,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무 일도 아니에요. MBC고 어디고 태그 거는 거는 그냥 태그만 쓰시면 돼요. 그 사람이 보느냐 안 보느냐,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제 둘째 문제고, 지금 당장도 지금 계정이 정지됐죠. 트럼프한테 바로 직면 날릴 수 있습니다. 누구든 계정만 있으면. 이 SNS에서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상하 위계 관계가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구조화가 되는 거예요. 실제 현실에서라면 제가 뭐가 화난다고 MBC 사장한테 뭐라고 할 통로가 없어요. 그죠? 예. 만날 수도 없고, 누가 만나주지도 않고, 그래서 말 한마디도 못 하는데, SNS에서는 저기뿐만 아니라 대통령한테도 바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 인간들과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면서, 이런 관계 속에서 예전처럼 누군가의 명령 하달로 만들어지는 어떤 중심화된 인간 집단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인간 관계, 인간 조직이 생겨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미들이 가장 많이 서식하고 있는 곳이 트위터입니다. 트위터 같은 경우에 정말 거의 방탄소년단이 망해가던 트위터를 살렸다고 할 정도로 팬덤들이 대거 들어와 있는 이 플랫폼이 트위터인데요. 여기에서는 누구에게든 DM을 보낼 수 있고 누구든 태그할 수 있는 이 관계잖아요.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하고 얘기했다가 그 다음날 또 딴 사람한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단 한 가지 방식으로 관계가 예를 들면 예를 들면 현실에서는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어떤 학연 지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인간관계를 굉장히 한정시키지만, 우리가 소셜미디어로 가게 되면 그런 인간관계를 벗어나서, 특히 페이스북은 약간 그 학연 지연이 좀 있지만 트위터는 그런 거 전혀 없거든요. 트위터에서 아는 가족을 혹시나 우연히 보시게 된다? 모른 척 하시는 게 예의입니다. 서로 익명으로 활동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끼리는 서로 모른 척하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가족이 아니라 평소에 알던 내 동창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과 끊임없이 그때그때의 어젠다에 따라서 만나고 헤어지고 굉장히 유연하고 탈중심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미들이 이런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 데에는 소셜미디어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주요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른 모든 셀레브리티들이 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셜미디어를 과연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중요해지게 되는 거죠. 그냥 한다고 갑자기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요새 보면 이제 선거철이 점점 가까워오면서 정치인들이 젊은 세대와 소통하겠다고 틱톡 계정 파고 그러는데 그런다고 소통 잘 안 됩니다. 그걸 어떻게 소통하느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방탄이 소통했던 방식을 보면 방탄이 처음 활동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 많은 기업이나 그다음에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약간 좀 저 위에 있는 존재, 스타 말 그대로 저 하늘에 떠 있는 별 같은 존재로서 이게 무슨 소통을 한다 팬들하고 그런 문화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방탄이 그런 팬들과의 아주 친밀한 소통으로 굉장히 이제 성공적인 어떤 결과를 거두고 난 이후에는 지금은 누구든 친밀한 소통이 거의 뭔가 팬덤 관리의 핵심이 되어버린,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뉴노멀이 되어버린 거죠. 이 팬덤 생태계에서는. 그래서 방탄이 굉장히 승리할 수 있었던 거, 소셜미디어를 대부분의 기업이나 유명인들이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기, 힘, 권력, 자본을 확대 재생산하기 위한 용도로 거의 대부분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 영향력을 크게 미치고 그래서 셀레브리티가 돼서 내가 더 많은 돈을 벌고, 그거 자체가 뭐 나쁘다 어쩌다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소셜미디어라고 하는 게 기존의 인간관계에 비해서 훨씬 더 수평적인 어떤 관계를 핵심으로 하고 있는 매체인데, 그 매체를 수평적인 척하면서 수직적인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래서 자신의 어떤 권력 추구 내지는 이윤 추구를 위한 방식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건 사실 소셜미디어의 어떤 본성에 굉장히 적합한 거냐라고 보면 글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탄 물론 근데 지금 이 세계에서 자신의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어떤 기업이나 그런 그 아티스트가 있느냐?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도껏이라는 게 있죠. 무엇이 주가 되고 무엇이 부수적으로 따라오느냐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이제 물론 거기에도 굉장히 복잡한 역학들이 있을 거고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최소한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 처음에 이 소셜미디어를 시작해서 팬들하고 소통을 하게 되는 이 과정을 보면 일단 주가 소통이고 그로 인해 따라오는 이득은 약간 세컨더리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도 역시 그러니까 계정을 분리를 하는 거죠. 회사가 이용하는 계정이랑 아티스트가 이용하는 계정이 따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티스트가 이용하는 계정은 정말 거의 소통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어떤 때는 자기 앨범 홍보도 안 할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팬들과 아주 눈높이를 맞추고 수시로 친밀하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그다음에 팬들이 하는 이야기를 아티스트가 다 보고 있구나, 상당히 많이 보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끔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주 유례 없는 강력한 유대 관계가 형성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탈중심적인 이런 네트워크를 단지 팬덤 확장을 위해서, 그래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과 권력을 중심으로 하는 수목적 체계가 그렇게 이제 이용을 하게 되면 다시 이 리좀을 자신의 합으로 포획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방탄 같은 경우 보다 이 수평적인 어떤 힘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었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팬덤의 어떤 구조, 그다음에 어떤 일을 했는가, 그다음에 영어, 뭐 백인 이런 얘기 많이 했고, 이거를 다 관통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마무리를 하면서. 자, 뭐가 있냐면요. 이전에는 굉장히 수직적이었던 이 관계를 수평적인 걸로 바꾸고, 그 다음에 영어, 남성, 백인 이
저 꼭대기에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 밑에 차곡차곡 하위 단계에 포섭되어 있는 것 같았던 아주 현실적인 세계 질서. 그게 문화적인 영역이든 사회적인 영역이든 정치적인 영역이든. 그런 질서들의 균열을 다 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방탄소년단을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굉장히 많은 것들. 아까 굉장히 재미난 현상들. 아까 그 QAnon,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그 유세장 텅텅 비게 하는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거기서 뭘 볼 수 있냐면 더 이상 인종주의자들이 사실은 권력을 잡고 있었는데 그들이 권력을 잡는 거를 일반인들이 지금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통령 유세를 방해할 수 있다. 그리고 영어만이 언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아니, 니네가 번역 1인치짜리 그 자막을 읽으면 그 번역을 통해서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풍성한 문화를 맛볼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백인만이 사람이 아니라 아시아인도 멋있고 환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 여기에서도 그 위계 구조가 균열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영역에서, 그리고 현실 세계와는 다른 이 소셜미디어의 세계에서도 예전보다 훨씬 더 수평화된 어떤 관계들을 보여주는 거. 그래서 저는 그 모든 어떤 영역들을 관통하고 있는 이 시대정신 키워드가 어쩌면 수평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그러니까 조직 문화도 예전에는 굉장히 촘촘하게 그 지휘 체계들이 있었잖아요. 사장, 부사장, 뭐 상무, 이사, 부장, 차장, 뭐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기업에서도, 대기업에서도 그런 식으로 구분하지 않고 한 두세 등급 정도로 크게 나눠서 모두가 모두를 누구누구님 이런 식으로 부르는 방식으로 조직 문화도 바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탄과 아미를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라는 걸 살펴보기 위해서 다양한 측면들을 지금 우리가 함께 다뤄봤고요. 그것을 통해서 지금의 시대 정신은, 그리고 그 시대 정신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은, 그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더는 억압적이고 위계적인 어떤 사회 질서, 구조로 큰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가급적인 보다 평등하고 보다 수평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보다 원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세상이 보다 더 수평적인 쪽으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걸 미디어의 영역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팬덤의 이 관계에서도, 팬덤과 아티스트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이 미국 팬들이 뚫어서 균열을, 지금은 거의 주먹 하나 이상 들어가는 구멍을 뻥 내버린 이 음악 산업, 이 구조 내에서도 그 균열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라는 건 저는 상당히 희망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꼭대기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소수예요. 많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잡고 있는 권력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그 사람들과 같은 입장인 것처럼. 근데 우리의 입장은 그들과는 같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 백인 영어 사용자, 저하고는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이 다르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권력이나 자본이나 어떤 미디어 권력의 측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저는 그 1%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99%에, 그리고 우리들 대부분이 그 99%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을 더욱더 평등하고 보다 사람들이 수평적으로 자유롭게 만나고 헤어질 수 있는 이런 인간관계와 사회가 되기 위한 어떤 그런 사회가 조금은 더 나은 사회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젠더의 측면이든 언어의 측면이든 인종의 측면이든 자본의 측면이든. 그래서 그런 어떤 좀 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나은 세상으로의 변화를 한 발짝은 더 가속화시켜준 게 저는 방탄과 아미의 이런 어떤 활동들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 흐름을, 그 방향성을 분명하게 인지한다면 좀 더 나은 세상으로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연대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더 잘 찾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방탄을 통해서 본 어떤 시대정신의 변화에 대해서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례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아마 그런 유사한 사례들을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런 어떤 변화하는 시대정신을 찾아볼 수 있는 사례들을 탐구해 보시고 연결시켜 보시고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표현을 해 보신다면 훨씬 요번 강의가 알찬 그런 이질적인 연결 접속을 이룰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